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오래된 수학 트릭 하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네. AI 분야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 바로 모델 경향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고 연구자들이 정말 뭐랄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어요. 네, 바로 19세기 수학자의 낡은 노트 같은 곳에서요. 맞습니다. 오늘 다룰 쿼터니어는 그 시작일 뿐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딥 코터니언 네트워크라는 논문에 대한 한 기술 미덕의 발표 녹취록입니다. 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군요. 네, 낡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최첨단 기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쿼터니언이라는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요. 왜 하필 이 150년도 더 된 아이디어가 지금 다시 소환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AI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쿼터니언이 3D 그래픽의 고질병인 짐벌락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아, 짐벌락. 네. 그리고 이 개념을 적용했더니 AI 모델 크기가 4분의 1로 줄어든 그 놀라운 결과까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 19세기로 한번 가보죠. 이 쿼터니언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윌리엄 로원 해밀턴 경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대체 왜 이런 복잡한 걸 만들었을까요? 어, 당시 수학자들한테 큰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민이요. 네, 실수 하나랑 허수 I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이차원 평면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복소수라는 게 있었어요. 아, 네네, 복소수. 이걸 4차원 공간으로 확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목표였죠. 3차원이니까 숫자 3개, 트리플을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해밀턴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10년 넘게 매달렸는데 이게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왜요? 숫자 3개로는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아주 기본적인 연산 규칙이 계속 어긋났거든요. 아, 그러다 1843년 어느 날 더블린의 한 다리를 아내랑 같이 건너다가 그야말로 성광처럼 아이디어가 스친 겁니다. 그 유명한이라군요. 너무 흥분해서 다리 난간에다가 공식을 칼로 새겼다는. 네, i제곱은 j제곱은 k제곱은 ijk는 마이너스 1. 바로 이 공식이죠. 지금 그랬다간 기물 파손으로 잡혀갈 텐데 말이죠. 그랬죠. 그만큼 정말 급적인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3차원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건 3개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럼 몇 개였는데요? 바로 4개의 숫자였다는 것. 하나의 실수부와 I, J, K라는 3개의 허수부. 이게 바로 4개의 원소라는 뜻의 쿼터니언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헷갈려요. 3차원 공간을 설명하는데 왜 굳이 4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죠? 뭔가 하나가 불필요하게 맞는 느낌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잉여처럼 모이는 네 번째 숫자가 사실은 마법의 핵심이거든요. 마법의 핵심이요? 쿼터니언의 곱셈은요,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져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다른 거죠. 아, 비가환성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비가환성이라는 특징이 3차원 공간에서 회전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회전의 본질? 생각해보세요. 물체를 X축으로 돌리고 Y축으로 돌리는 거랑 Y축으로 먼저 돌리고 X축으로 돌리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코터니언은 그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최초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벡터나 행렬로 당연하게 하는 계산들을 그보다 훨씬 이전의 코터니언이 이미 다 해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그 유명한 맥스웰조차도 전자계 방정식을 처음엔 코터니언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당시에는 3차원 공간을 기술하는 가장 진보된 언어였죠. 나중에 더 직관적인 벡터가 나오면서 잠시 잊혔지만요. 알겠습니다. 아폴로 우주선, 비디오 게임 캐릭터, 전부 3D 공간에서의 회전 문제네요. 근데 솔직히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어떤 부분이요? 이 회전 기술이 대체 어떻게 이미지 속에 있는 고양이를 인식하는 AI랑 연결되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처럼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가장 창의적인 부분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코터니언이 해결한 가장 유명한 문제, 짐벌락을 먼저 봐야 해요. 짐벌락.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뭔가 로봇팔이나 비행기가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그런 현상 아닌가요? 비슷해요. 보통 3D 물체를 회전시킬 때 X, Y, Z 이 세 축을 기준으로 각각 몇 도씩 돌리는
오일러각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데 비행기가 수직으로 90도 위를 향하는 순간처럼 특정 지점에서 두 개의 회전축이 나란히 겹쳐버려요. 겹쳐진다. 네. 그러면 갑자기 하나의 축이 사라진 것처럼 돼서 특정 방향으로는 회전을 못하는 록 상태에 빠지는 거죠. 우주선 자세 제어 시스템에선 정말 치명적인 문제였고요. 아, 그래서 아폴로 11호도 쿼터니언을 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쿼터니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었죠? 자료에 나온 그 벨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벨트 비유요? 벨트 끝을 잡고 한 바퀴 360도 꼬면 단단한 매듭이 생겨서 풀리지 않죠. 이게 짐벌락이랑 비슷한 꼬임 상태예요. 네, 그렇죠. 꼬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바퀴를 더 총 720도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720도요? 그러고 보니 매듭 없이 스르륵 풀렸던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쿼터니언은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이 아니라 이 720도가 한 바퀴인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작동하는 수학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3차원에서 발생하는 360도 꼬임, 즉 짐벌락 문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제야 뭔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쿼터니언은 우리가 보는 3차원 세상이 아니라 한 바퀴가 720도인 어떤 이상한 4차원 공간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3차원에서 생기는 꼬임 문제 자체를 그냥 우회해버릴 수 있다. 와, 정말 똑똑한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 곱하기 3행렬은 숫자 9개나 써야 하는데 쿼터니언은 딱 4개면 끝나요. 훨씬 깔끔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당연히 계산 오차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쿼터니언이 수십 년간 3D 그래픽과 항공우주 분야의 표준 기술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궁금했던 지점으로 왔습니다. 네, 이 똑똑한 회전 도구가 어떻게 이미지 인식 AI의 크기를 4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던 거죠? 논문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기존 AI 모델보다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를 75%나 줄였거든요. 75%요. 네. 그런데도 이미지 분류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게 나왔다는 거니까요. 파라미터가 4분의 1로 줄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75%를 덜어냈는데 성능이 같다니요? 그렇죠. 아니, 단순히 신경망의 숫자들을 쿼터니언으로 바꿨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겁니까? 마법이 아니라 구조의 힘입니다. 구조요? 네. 이 연구자들이 아주 영리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컬러 이미지에는 RGB 세 가지 색상 채널이 있잖아요. 네, 빨강, 초록, 파랑. 이걸 쿼터니언의 세 허수부 IJK에 각각 하나씩 할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의 흑백 정보는 실수부에 넣었고요. 이미지의 RGB 더하기 흑백 정보 이 네 가지 묶음이랑 쿼터니언의 실수부 IJK 이 네 가지 묶음의 구조가 딱 들어맞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AI는 그냥 픽셀 값들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학습하는데요? 쿼터니언에 내재된 곱셈 규칙, 아까 말한 IJK =-1 같은 그 규칙 안에서 RGB 채널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 그 자체를 학습하게 됩니다. 기존 신경망이 수많은 필터를 동원해서 우연히 발견해야 했던 색상 채널 간의 관계를 쿼터니언 네트워크는 그 구조 자체로 훨씬 효율적으로 포착하는 거죠. 훨씬 효율적인 학습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런 셈이에요. 그렇다면 장점은 명확하네요. 모델 크기가 극적으로 작아진다. 그렇죠. 이건 메모리나 배터리가 제한된 스마트폰, 드론, 자율주행차 센서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 고성능 AI를 넣을 때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그게 이 연구의 가장 큰 목표점이자 장점이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었습니다. 단점이 있었군요. 네, 이 논문이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학습 시간이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요? 기존 방식보다 무려 50배나 더 오래 걸렸습니다. 잠시만요? 50배요? 네, 50배요. 쿼터니언 배치 정규화라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50배면? 그건 그냥 단점 수준이 아니라 이 기술은 현실적으로 쓸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네, 연구실의 흥미로운 실험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는 그런 비판도 많았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학습시키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고 가벼운 최종 모델은요. 네. 수백만, 수천만 대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배포될 수 있거든요. 한 번의 고통으로 수많은 곳에서 이득을 보는 거죠. 일종의 고비용 고효율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이 학습 속도 문제는 이후에 나온 다른 후속 연구들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초기 연구의 한계점으로 봐야겠네요. 맞아요. 중요한 건 이 연구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쿼터니언 네트워크는 AI 모델을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증명한 셈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더요? 이건 단순히 쿼터니언이라는 하나의 기술 트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쿼터니언은 사실 기하대수 또는 클리포드 대수라는 훨씬 더 크고 일반화된 수학적 프레임워크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아, 더 큰 개념의 일부군요. 네, 이 연구는 AI 연구자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써왔던 실수 기반의 수학이 과연 모든 문제의 최적의 언어일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쿼터니언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에 가장 적합한 수학적 언어를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이군요. 바로 그거죠. 공간과 회전, 여러 데이터 간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라면 처음부터 그런 특성을 잘 담아내도록 설계된 수학 도구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냥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붓고 더 큰 모델을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본질에 맞는 더 똑똑한 수학적 구조를 찾아 나서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19세기 수학자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아이디어가 3D 게임 엔진의 짐벌랑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21세기 AI 모델을 획기적으로 압축하는 열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초기에는 학습 시간이라는 큰 장벽이 있었지만 모델 경량화가 절실한 환경에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래된 서재에서 원지 쌓인 책을 꺼냈는데 그 안에 미래 기술의 청사진이 들어있었던 셈이죠. 와, 정말 멋진 비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잊혔던 과거의 아이디어가 현대 기술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수학과 물리학의 역사 속에는 아직 우리가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또 다른 쿼터니언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 오늘날 기술이 마주한 가장 큰 난제들을 해결할 다음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